20세기 지성사에 정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발터 베냐민과 베르톨트 브레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거장이 어떻게 만났고 또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예술과 사상을 낳았는지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길잡이가 되어줄 책은 바로 베냐민이 직접 쓴 비평서 브레이트 이해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들어맞지 않는 특수성이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어떤 거대한 이론의 틀,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베냐민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그림에 들어맞지 않는 어딘가 이상하고 삐쭉 튀어나온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주목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어색한 조각에 시대의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다른 시선이 바로 베냐민이 브레이힐트라는 인물과 깊이 공명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의 철학을 길어 올렸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이 어떻게 서사극이라는 혁명적인 연극으로 구체화되었는지, 또 예술을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위대한 지적 동맹의 두 주인공, 발터 베냐민과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만 보면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조합입니다. 한쪽은 베냐민, 아주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섬세하고 은유적인 언어로 가득 찬 글을 쓰는 사상가였죠. 희귀한 책이나 장난감을 모으는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취미를 가진 수집가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브레이트, 아주 거칠고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베냐민의 한 친구는 브레이트의 이런 강인한 본성이 아주 연약하고 사색적인 베냐민에게는 거대한 자석처럼 끌리는 힘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까치처럼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는 기질, 바로 이겁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묶어준 핵심적인 공통점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예술이란 뭔가 조화롭고 완벽하고 하나의 전체로서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냐민과 브레이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서지고 조각나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현대도시의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했죠. 예를 들어 베냐민에게는 길에서 주운 낡고 녹슨 장난감 하나가 그 시대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절대 베냐민이 브레이트를 분석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브레이트에게서 조잡한 사유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위대하고 섬세한 생각이라도 현실에서 힘을 가지려면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게 핵심만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복잡한 건축 설계도를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튼튼한 철골 구조로 요약하는 것처럼요. 베냐민은 브레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다소 추상적이었던 사상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발붙이게 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들의 사상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냥 편안한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불길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거든요. 이 연대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시대가 이들을 얼마나 거세게 압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동쪽에서는 스탈린주의의 공포가, 서쪽에서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세상을 옥죄어오고 있었죠. 그야말로 사방이 절망으로 꽉 막힌 시대였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치열한 사유가 시작된 겁니다.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그들은 무작정 괜찮을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 비관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자세를 취했죠. 이게 뭐냐면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분석할 때는 지성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비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와 행동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어설픈 희망 대신 현실을 똑바로 보는 데서부터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브레이트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위협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인식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적 위기나 전쟁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 전체를 수만 년 전에 암흑기로 되돌려버릴 수 있는 마치 새로운 빙하기가 오는 것과 같은 거대한 재앙으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 싸울 힘 역시 어중간한 구호가 아니라 역사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인간의 지혜와 끈질긴 생존 본능, 바로 거기서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파국의 시대에 필요한 지혜, 필요한 영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베냐민과 브레이트는 과거의 책 속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영웅이 아니라 이 나쁜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 바로 현대적 현자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같은 값싼 희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정말 역설적이죠.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면을 똑바로 들여다봐야만 비로소 거기서 빠져나올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답은 바로 현대적 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고결한 성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험난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존자에 가깝습니다. 역사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인물이죠. 그는 과거의 지혜와 현대 산업사회의 차가운 기계부품들로 이루어진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적 현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브레이트 희곡에 나오는 갈리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특별한 개성도 뚜렷한 신념도 없는 정말이지 암흑개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대신 그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고 동의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영웅인 셈입니다. 좋은 옛것이 아니라 나쁜 새것에서 시작하라.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철학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영광, 아름다웠던 전통에만 매달려서는 지금의 이 끔찍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파편화시키고 억압하는 나쁜 것일지라도 변화의 가능성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현실 그 자체에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침내 그들의 궁극적인 지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서사극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연극 형식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서사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비극이라는 장르가 가진 숙명론을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전 비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결국 이렇게 파멸할 운명이었다는 식으로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사극은 바로 이런 비극적 필연성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대신에 무대를 하나의 역사 실험실처럼 사용하는 거죠. 만약 그때 그 인물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우리의 미래 역시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서사극이 관객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과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또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바로 극장의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은 브레이트의 서사극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이론이라는 연극사의 공식적인 고속도로가 있다면 그 옆에는 수세기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이어져 온 숨겨진 오솔길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여정이 그려져 있죠. 고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시작해서 중세의 종교극, 바로크 드라마를 거쳐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순간들을 지나 마침내 브레이트의 서사극에 이르는 또 다른 연극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연극,
이 서사극이라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을까요? 이제 그들의 무기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핵심 무기는 바로 몽타주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 필름을 자르고 붙이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장면, 바로 뒤에 도살장에서 동물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처리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관객의 머릿속에 아! 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 익숙했던 현실을 완전히 낯설게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몽타주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한 분위기, 즉 아우라를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진짜 모나리자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경외감 같은 거죠. 베냐민은 이런 아우라가 예술을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소유하고 감상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사진이나 영화처럼 얼마든지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예술의 그런 신성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것을 누구나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중의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가장 강력한 철학적 무기인 지금 시간, 예츠 차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그냥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매 순간,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과거의 모든 억압과 미래의 모든 해방의 가능성이 하나로 응축되어 폭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한 개까지 꽉 눌린 스프링처럼요. 혁명가란 바로 그 역사의 흐름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만난 두 지성, 베냐민과 브레히트가 어떻게 전략적 비관주의와 서사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벼려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적 역사적 배경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실제 연극 무대 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문득 잠깐,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차가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에 같이 가슴 아파하는 대신에 그 운명을 만들어낸 사회적인 조건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해보하게 만드는 그런 연극은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혁명적인 개념이죠. 바로 서사극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베냐민은요, 브레이트의 연극이 그냥 새로운 예술 형식, 이거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또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던 하나의 거대한 시도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강력하고도 어찌 보면 좀 섬뜩한 이미지에서 시작합니다. 베냐민은 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 즉 심연이야말로 브레이트가 깨부수고 싶어 했던 전통 연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딱 짚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대 위에 있는 배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저 건너편 세상의 죽은 자처럼 관객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객은 그냥 이쪽 세상에서 그저 바라볼 뿐이죠. 그들 사이에는 결국 건너갈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건널 수 없는 심연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할 핵심 개념입니다. 무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브레이트의 혁명은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극장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그 심연의 물리적인 형태는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 그러니까 악단석이었습니다. 무대 바로 앞에 움푹 파인 이 공간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연주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무대를 현실과 분리된 어떤 신성하고 마법적인 공간, 말하자면 꿈의 공간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균열이었어요. 관객은 이 어두운 구덩이 너머로 펼쳐지는 환상에 매혹되고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트가 봤을 땐 바로 그 몰입이 관객의 비판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트의 혁명은요, 이 모든 연극적인 경험을
단 한 번의 뒤바꾸는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심연, 그 상징적인 균열을 의도적으로 메워버리는 것이죠. 이건 그냥 극장 리모델링 공사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연극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선언하는 행위예요. 오케스트라 피트를 메워버림으로써 무대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꿈의 공간이 아니라 관객의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연단이 되는 겁니다. 마치 광장에서 열리는 토론회처럼요. 무대는 이제 모두가 보고, 듣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연극은 이제 사적인 감동의 영역에서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 이 표가 보여주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먼저 옛 무대는 마법의 원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현실의 법칙이 통하지 않고 관객은 그저 최면에 걸린 듯이 이야기에 빠져들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서사극의 새 무대는 공공 전시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시장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은 어떤 재료로 어떤 기법으로 만들었을까 하고 분석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서사극의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실험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역할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전에는 텍스트가 배우나 연출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신성한 대본이었다면 이제는 공연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통찰이나 발견을 기록하고 검토하는 격자, 말하자면 일종의 연구 노트가 되는 거예요. 공연이 텍스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공연의 성과를 담아내는 도구가 되는 완전한 역전이죠. 그렇다면 관객을 감정의 늪에 빠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새로운 목표는 대체 뭘까요? 브레이히트는 감정 대신 사고, 즉 생각을 자극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전통적인 드라마가 노리는 건 바로 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극이나 영화 보고 실컷 울었더니 후련하다 할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죠. 주인공의 슬픔에 같이 울고 그의 기쁨에 같이 웃으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뒤에 극이 끝나면 마음속 응어리가 다 씻겨나간 듯한 후련함을 느끼는 것. 그런데 브레이트는 바로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왜냐? 극장에서 실컷 울고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작 세상을 바꿀 에너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카타르시스는 어쩌면 관객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취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트는 카타르시스를 버리고 경이감을 택합니다. 그는 당신이 느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관객이 무대 위의 가난이나 불의를 보면서 정말 슬프다라고 느끼는 대신에 잠깐 저 상황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저게 당연한 건가? 라고 질문하며 놀라워하기를, 즉 경이감을 느끼기를 바랐던 겁니다. 자, 생각의 스위치를 켜려면 일단 감정의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서사극의 핵심 기법인 중단의 역할입니다. 갑자기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무대 뒤에 자막으로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등 극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뚝 끊어버리는 모든 장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관객이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막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중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가족 싸움이라는 격렬한 행위가 낯선 사람의 등장이라는 사건으로 순간 정지됩니다. 이 정지된 장면, 즉 타블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위의 일부가 아니에요. 관객은 이 정지된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분노라는 감정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겨진 침구, 황폐한 실내 장식, 창문을 열어서 경찰에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들은 이 가족을 둘러싼 가난, 소통의 부재, 사회적인 고립과 같은 근본적인 조건들을 드러내요. 관객은 이제 그래서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이 가족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결국 서사극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관객이 극장을 나설 때 너무나 익숙했던 자신의 일상, 매일 다니던 직장, 늘 함께하던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사회적인 관계와 구조에 대해서 잠깐 왜 세상은 이런 모습이지? 라는 경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연극은 바로 그 발견의 순간을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베냐민은 이 중단을 통해 드러나는 발견의 순간을 정지 상태의 변증법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못 봤던 풍경의 모든 것, 나무의 형태라든지 길의 위치 같은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격렬한 항의가 멈춘 바로 그 정지된 순간, 우리는 그 인물들을 둘러싼 가난, 절망, 사회적 압박과 같은 현실의 근본적인 모순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극의 흐름을 중단시켜서 한순간을 딱 포착했어요. 그렇다면 그 멈춰진 화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브레이트가 주목한 분석의 최소 단위, 그 원재료는 바로 몸짓입니다. 서사극은 나는 너무 슬프다와 같은 거창하고 모호한 감정 표현이나 복잡한 대사보다는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방식, 돈을 세는 손놀림,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와 같은 작고 구체적인 신체적 행위, 즉 몸짓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짓이야말로 한 사회의 관계와 권력 구조, 이데올로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상형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서사극의 몸짓은 배우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긋고 나중에 인용하듯이 따로 떼어내서 반복하고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정밀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책에 밑줄 쫙 그어놓고 나중에 이 문장 정말 핵심이었지 하고 다시 찾아보는 것처럼요. 그 몸짓 하나하나가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사회적 기호인 셈입니다. 관객은 그 몸짓을 보고 저 몸짓은 저 시대의 복종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하필 몸짓일까요? 길고 복잡한 감정 연설과는 달리 몸짓은 명확하게 분석 가능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몸짓이 뚜렷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특히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적인 몸짓일수록 그 사람의 사회적 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죠. 배우는 이러한 몸짓들을 마치 옛날 인쇄소의 식자공이 활자를 하나하나 골라서 배열하듯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몸짓들 사이에 관객이 생각할 틈, 즉 간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간격 속에서 관객은 비로소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무대와 새로운 방법론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적인 무대 위를 걸어다닐 새로운 종류의 주인공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브레이트는 여기서 또 한 번 연극의 역사를 뒤흔드는 전복을 시도합니다. 이 비교편은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천 년간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고뇌에 찬 영웅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비극의 영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확고한 내적 본질을 가지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패배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결한 의지에 감동하죠. 하지만 브레이흐트의 비비극적 영웅은 정반대입니다. 그에게는 고정된 본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는 운명에 저항하기보다 세상의 변화에 동의하고 그 흐름이 자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두는 현자와 같습니다. 그는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들이 남김없이 상연되는 텅 빈 무대 그 자체인 셈이죠. 이 새롭고도 낯선 비비극적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냐민이 이 책에서 직접 분석한 사례를 한번 보죠. 브레이트의 희곡 인간은 인간이다의 주인공 부두 노동자 갈리가이라는 인물입니다. 갈리가이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아내가 생선을 사오라고 해서 길을 나섰다가 온갖 사건에 휘말리는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소개돼요. 보통의 연극이라면 이건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함이겠죠. 하지만 브레이트에게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야말로 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형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에요. 이걸 통해 브레이트는 인간의 정체성이란 타고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조립되고 해체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리가이의 이 놀라운 변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다 라는 이 극의 핵심 아이디어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 평범한 부두 노동자가 어떻게 인간병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그가 연기하는 사회적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치 낡은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듯이 바꿔요. 이 과정은 어떤 심리적인 고뇌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인간이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어떻게 재조립되는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한 실험인 셈이죠. 베냐민은 바로 이 적응성, 즉 사회적 모순이 자기 삶 속에서 상연되도록 기꺼이 내버려두는 이 태도야말로 현실의 조건들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저항하는 영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요구에 예라고 말하면서 그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현자. 베냐민은 바로 이 동의하는 인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을 분석할 데이터를 얻는 과학자와도 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다시 관객에게 돌아가 보죠. 오케스트라 피트는 메워졌고 영웅은 텅 빈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실험을 지켜보는 관객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관객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조종당하는 수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마치 축구 경기장의 전문가들이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감독의 전술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말이죠. 서사극의 관객은 무대 위 배우의 몸짓과 대사, 무대 장치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독하는 전문가 집단이 됩니다. 결국 브레이트의 극장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펼쳐지고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눈앞에서 진행되는 실험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도록 초대된 공동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사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자 과제입니다. 서사극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세계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감정적인 여운이나 후련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분석할 새로운 관점과 날카로운 질문들인 것이죠. 어쩌면 극장의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연극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터 베냐민의 눈을 통해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세계를 계속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연극의 모든 규칙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린 브레이트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이죠. 바로 서사극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는 심연. 발터 베냐민은 브레이트가 일으킨 연극혁명의 핵심을 이렇게나 강렬한 이미지 하나로 딱 짚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배우와 관객 사이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강이 흘렀기에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는 심연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심연이 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브레이트 혁명의 첫 번째 타겟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연극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관객이 느끼는 심리적인 공간의 정의부터 완전히 새로 쓰려고 했어요. 예전 극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텅 빈 공간,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악기 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저 환상의 세계와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 이 현실의 세계를 구분짓는 어떤 신성한 경계선 같은 거였습니다. 때로는 숭고한 침묵으로, 때로는 영혼을 뒤흔드는 음악으로 이 심연은 관객이 감히 무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깊고 아득한 감정의 강을 만들어냈던 거죠. 하지만 브레이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심연,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졌다고. 무대는 더 이상 관객을 최면에 걸리게 해서 꿈꾸게 만드는 마법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의 문제들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공의 연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도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관객은 더 이상 몽상가처럼 넋놓고 극에 빠져드는 존재가 아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무대 구조를 좀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연극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 그야말로 판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배우는 더 이상 혼을 담아 연기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목록을 작성하는 기능인이래요. 공연은 텍스트의 성과를 기록하는 격자판이 되고요. 모든 게 감상의 대상에서 분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연극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사회과학 실험실이 된 셈이죠. 자, 이렇게 냉철하고 비판적인 관객을 만들려면 브레이트는 반드시 깨부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천 년 동안 연극의 왕좌를 차지해온 강력한 힘, 관객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감정이입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슬픔에 같이 울고 기쁨에 같이 웃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연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카타르시스였어요. 관객이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서 감정을 쏟아내고 그걸 통해 마음의 정화를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통적인 드라마의 힘이었죠. 그런데 브레이트는 이걸 보고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건 정화가 아니라고요. 그건 관객의 비판 정신을 잠재워버리는 아주 달콤한 마약, 일종의 지적인 도취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브레이트는 관객에게 그 마법 같은 주문에서 깨어나서 냉정하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바로 이 중단의 기법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장인물들이 막 격렬하게 싸우면서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모든 연기를 멈추고 뜬금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면 스크린에 자막이 떠서 지금 이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하고 설명해버려요. 어떠세요? 감정이입이 될까요? 아니죠. 감정의 흐름이 뚝 끊기면서 관객은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이 통찰한 것처럼 이 중단이라는 건 그냥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현미경과도 같아요. 쌩쌩 지나가는 행동의 흐름을 사진 찍듯이 탁 멈춰 세우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순간에 담긴 사회적인 의미, 브레이트가 게스투스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연극의 목표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감정이입 대신에 브레이트는 지적인 호기심과 비판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이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관객은 더 이상 주인공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왜 저런 끔찍한 상황에 벌어지는 거지? 라고 질문하면서 그 상황 자체에 놀라고 경탄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이 든 예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가족이 집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머니는 딸에게 쿠션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버리죠. 이 정지된 그림, 타블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그들의 상황,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구겨진 침대 시트, 활짝 열린 창문, 엉망진창이 된 방 안. 서사극의 목표는 바로 우리 관객을 이 차가운 시선을 가진 낯선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중단이 현미경 같은 방법론이라면 그 현미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원재료, 그게 바로 브레이트가 게스투스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 게스투스라는 개념은 서사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손짓, 발짓 같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회적인 관계, 권력의 구도가 아주 빼곡하게 압축되어 있는 몸짓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상사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고개를 숙이는 행동, 이건 그냥 예의 바른 인사가 아니라 복종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스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아기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 이게 정말 아기가 예뻐서일까요? 아니죠. 나는 대중친화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게스투스인 셈이죠. 서사극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게스투스들을 인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관객이 배우의 어떤 몸짓을 딱 보고 저것이 바로 복종의 게스투스구나, 저것이 바로 기만의 게스투스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인용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배우는 인물에 푹 빠져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사회적인 몸짓을 관객 앞에 명확하게 전시하는 분석가와 같아야 합니다. 결국 이 게스투스는 뭘 폭로하는 걸까요? 한 개인의 행동이라는 게 결코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속한 사회의 압력과 기대, 심지어는 상업적인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악수 하나에도 수많은 사회적인 약속과 코드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사회의 모든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고 드러내는 연극이라면 그 무대 위에 서는 영웅 또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모순의 무게를 짊어지고 관객에게 보여줄 그런 새로운 유형의 영웅이 필요했던 겁니다. 서사극은 고전 드라마에 나오는 비극적 영웅을 거부합니다. 운명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패배하는 그런 인물 말이죠. 그 자리에 브레이트는 비비극적 영웅, 다른 말로는 현자를 내세웁니다. 이 영웅은 운명에 맞서 싸우다 부러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에 동의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지혜를 얻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브레이트의 이 현자 영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에 맞서 싸우다 패배하는 그리스 비극의 전통과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숨겨진 대안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긴 자맹의 색질 끝에 바로 브레이트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예시가 바로 브레이트의 희곡 인간은 인간이다에 나오는 갈리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고정된 영웅적인 본질을 가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텅 빈 무대, 백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죠. 이 갈리가이의 변신 과정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 고정불변의 무엇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체되고 재조립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실험이에요. 그가 왜 현자냐 하면 바로 이 끔찍한 과정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의라는 건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저항하다 파멸하는 대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브레이트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사극이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지점일 겁니다. 진정한 영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대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장렬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똑똑히 이해하고 그 모순 속에서 현명하게 적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연극의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무대 위에 서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즉 배우와 관객 모두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사극 배우의 임무는 인물을 체화하는 게 아니라 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관객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인물은 지금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치 해설해 주듯이 보여주는 거죠. 배우는 모방가가 아니라 기능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인 거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배우는 인물도 보여주고 동시에 그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보여줘야 해요. 그 둘 사이의 차이, 그 간극이 관객에게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배우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관객 또한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함께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극의 최종 목표는 극장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는 그 관객이라는 단일한 감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브레이트는 그게 일종의 기만이라고 봤어요. 대신 그는 작자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개별적인 참여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브레이트가 꿈꿨던 이상적인 극장은 마치 스포츠 경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볼 때 그냥 멍하니 보지 않잖아요.
아, 저 선수는 패스가 좋네. 저 감독의 전술은 이런 의도구나 하면서 다들 전문가처럼 보잖아요. 연극도 그렇게 그냥 교양 쌓으러 오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실험의 기술을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날카롭게 토론하는 적극적인 전문가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길 바랐던 겁니다. 결국 무대는 하나의 거대한 학습과 분석의 장이 됩니다. 무대에 포스터를 붙이고 자막을 띄우고 해설을 곁들이는 이 모든 장치는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식히고 이성을 자극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들이죠.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이것이야말로 서사극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정지 상태의 변증법.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정지시켜서 그 멈춰진 한순간 한 사람의 몸짓 안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모순과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브레이트와 베냐민이 던지는 이 질문은 연극 무대를 훌쩍 넘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단순한 오락이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소비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이런 비단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을 넘어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에까지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 예술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연극과 시를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해서 시대의 심장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르톨트 브레이트. 그리고 그의 곁에는 가장 예리한 동반자이자 비평가였던 발터 베냐민이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베냐민의 안내를 따라서 브레이트의 이론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또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천이 되었는지 그 뜨거운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브레이트의 생각은 단지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인 가족에서 시작해서요, 거대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내밀한 개인의 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예술적 실험을 정말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 세 가지 무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브레이트는 희곡 어머니를 통해서요, 지극히 평범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마치 하나의 정교한 사회적 실험처럼 무대 위에 펼쳐 보입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 펠라게아 블라소바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동자의 아내이자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브레이트가 보기엔 이중의 억압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노동 계급으로서 겪는 억압, 그리고 또 여상으로서 겪는 억압. 이 두 가지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말 그대로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물인 거죠. 브레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모든 건요, 정말 사소하고 개인적인 걱정에서 시작돼요. 아니, 왜 내 아들은 배를 굶어야 하지? 이 질문은 그런데 부엌 안에서만 맴돌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집 식탁 위에 이 작은 문제가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공장과 정부, 이 거대한 사회 구조와 연결된 정치적인 문제구나. 이게 바로 개인의 고통이 사회의 모순과 딱 하고 연결되는 그 순간인 거죠. 자, 여기서 브레이트가 보여주는 혁명의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해요. 블라소바는 처음부터 붉은 깃발을 든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 걱정돼서 위험한 전단을 대신 나눠주는 작은 실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순수한 모성애는 곧 아들의 동지들, 그리고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대로 넓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녀는 비로소 이 투쟁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이론학습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행동이 이론을 낳고 그 이론이 다시 행동을 이끌고 정말 살아있는 변증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브레이트는 아들과 어머니를 통해서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운 셈이에요. 여기서 변증법이라는 게 그냥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책을 읽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론을 가르치다가도 어느새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어머니가 냉소에 빠진 아들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이 둘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면서 완전한 혁명가로 나아갑니다.
베냐민이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는 육화된 실천이다. 그녀의 힘은 막 거창한 이념이나 화려한 구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 묻은 손, 그리고 수십 년간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에서 나옵니다. 현실에 이렇게 단단히 뿌리내린 그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브레이트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그 위대한 이론들이 40년의 고된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평범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투쟁의 최전선에서 생생하게 증명된다는 것이죠. 책 속에 그냥 잠자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가족을 탐구했던 브레이트의 시선, 이제 더 큰 무대로 옮겨갑니다. 바로 국가죠. 파시즘의 광기가 온 유럽을 뒤덮던 그 시절, 그는 연극이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거짓으로 세워진 세계 질서의 실체를 남김없이 해부하고자 했습니다. 고국에서 쫓겨나 망명객이 된 브레히트에게는 이제 새로운 형식의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는 27편의 짧고 날카로운 단막극들을 통해서 마치 독가스가 스며들듯이 평범한 독일인의 일상으로 서서히 파고드는 나치 제3제국의 공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정밀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베냐민이 이 연극의 핵심을 꿰뚫기 위해서 카프카의 정말 예언적인 문장을 하나 가져옵니다. 거짓이 세계 질서로 변모한다. 이건 그냥 정치인 몇 명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거짓말 자체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법칙이 되어버린,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브레이트는 이 거대한 거짓의 집을 해부라도 하듯이 각가지 단막극을 통해서 거짓이 우리 삶을 어떻게 좀먹어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엄숙해야 할 법정의 선서가 거짓이 되고, 진리를 탐구해야 할 과학이 거짓이 되고요. 심지어 가장 내밀한 사랑을 속삭여야 할 부부의 침실조차 거짓의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정권의 공포가 일상의 모든 틈새를 파고들어서 진실을 질식시키는 거죠. 이 거짓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노동계급을 뜻하는 말을 넘어서 계급투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파시즘 정권은 그 이름 자체를 금지시켜서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진실은 완전히 꺼지진 않아요. 브레이히트는 진실이 아주 작은 불꽃으로 살아남는 순간들을 포착합니다. 모두가 배신을 강요당할 때 침묵으로 지키는 동지의 속에서, 그리고 정권의 선전 문구에 맞서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단호하게 외치는 한마디 아니요 속에서 진실은 이 거대한 거짓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작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국가와 역사의 무대에서 이번에는 브레이트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시의 세계입니다. 베냐민은 브레이트가 쓴 단 몇 줄의 시가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분석은 브레이트의 초기 시, 마하고니 노래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시들은 한마디로 부르주아 사회의 텅 빈 마음, 바로 허무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나 삶의 목적 같은 게 다 푸지럽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신도 도덕도 미래도 없고 오직 순간의 쾌락과 소비만 있는 거죠. 이 시에 나오는 마하고니의 사람들은 개성을 다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기보다는 집단으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심판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그냥 무감각하게 다 같이 예 라고 대답할 뿐이죠. 모든 자극에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저항은 더 처절하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구원해달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언하죠. 우리가 평생 살아오니 의미 없고 지옥 같은 사회 말고 다른 지옥이 어디 있냐 라고요. 이게 바로 모든 걸 포기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저항인 셈입니다. 자, 다음 시에서는 브레이트가 더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그는 성직자가 설교하듯이 아주 엄숙한 형식을 빌려와서요.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라는 아주 유물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유물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는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적 현실이 더 근본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브레이트는 종교의 형식을 아주 영리하게 뒤집어 버려요. 성직자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이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라고 경고한다면 브레이트는 정반대로 경고합니다.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뿐인 이 삶을 빼앗기지 마세요 라고요. 경고의 대상이 천국에서 현실로, 사후세계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시가 주는 힘은 그 서늘한 긴박감에 있어요. 저물어가는 하루, 차가운 밤바람,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죠. 시간은 얼마 없고 삶은 딱 한 번뿐이라고. 반복될 수 없는 이 삶을 꽉 붙잡으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에서는요. 브레이트가 아주 오래된 미녀 형식을 빌려와서 가장 현대적인 비극을 노래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 진짜 슬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세상에 대한 슬픔이에요. 모두가 너무 냉소적이거나 바빠서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통찰이죠. 시인은 죽은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슬프게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 메말라 버렸다고 말했던 바로 그 눈물을 참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흘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시를 끝맺습니다. 이건 정말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가장 슬픈 고발이면서도 그럼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외침처럼 들리죠. 자, 그렇다면 가족, 국가, 그리고 개인의 시를 넘나드는 이 모든 실험을 관통하는 브레이트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베냐민은 그를 그냥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베냐민에게 브레인슈타인은 작가가 아니라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메마르고 황량한 동시대 삶의 사막에서 어디에 수로를 놓아야 물이 흐를지 정확히 아는 그런 관계 기술자처럼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자신의 예술을 아주 정교하게 개입시켰다는 거죠. 그의 목표는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극과 시가 관객과 배우,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술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생산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보살핌이, 파시즘의 거짓에 맞선 절박한 외침이, 그리고 짧은 시 한 편이 모두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베냐민을 통해 우리가 만난 브레이트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로 오늘 예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죠. 자, 발터 베냐민의 눈으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세계를 탐험해온 긴 여정,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사회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던 서사극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시끌벅적한 무대에서 잠시 내려와서 한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생각이 담긴 공간, 바로 브레이트의 시의 세계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브레이트 하면 보통 거대한 연극 무대, 그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이야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아주 짧은 시 한 편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베냐민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희곡이라는 형식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었던, 혹은 일부러 감춰뒀던 브레이트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라는 현미경으로 그의 생각,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베냐민이 브레이트의 모든 작품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새로운 태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이 보기에 브레이트는 그냥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술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현실에 맞서는 어떤 특별한 자세, 즉 태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상가에 더 가까웠던 거죠. 베냐민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18세기 독일 사상가 리텐베르크의 이 문장을 빌려옵니다. 이 문장 정말 곱씹어볼 만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신념이 뭐지? 하고 그 내용 자체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리텐베르크와 브레이크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념이
저 사람의 삶의 방식, 자세, 즉 태도를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묻는 거죠. 신념이라는 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고 그 사람의 몸짓과 말투, 세상을 보는 눈빛으로 드러나야 진짜라는 겁니다. 브레이크트에게 예술은 바로 이 태도를 만들고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베냐민은 브레이트 예술의 최종 결과물을 독일어 단어인 할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태도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아쉬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한 개인이 굳건하게 지키는 자세, 몸가짐, 신념이 담긴 입장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읽는 시나 희곡 같은 문학작품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더 큰 프로젝트,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부산물에 가깝다는 거죠. 예술의 중심을 작품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브레이트가 시를 통해 벼려내고자 했던 그 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 사례로 베냐민이 부르주아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의 풍경화라고 분석한 마하고니 노래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마하고니의 사내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인 이름이나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이들이 현대사회의 온갖 자극에 너무 오래 노출된 나머지 모든 자연스러운 반사신경이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각자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빽빽한 덩어리로서만 무감각하게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개성이 사라지고 생각 없는 집단만 남은 현대인의 비극적인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쾌락과 탐닉의 도시 마하고니. 모든 게 잿빛이고 모두가 위스키에 취해 있는 무기력한 아침에 갑자기 심판자로서 신이 등장합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존재가 가장 타락한 공간과 시간에 나타나는 이 아이러니한 설정 자체가 브레이트가 그리고자 하는 세계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거죠. 신은 이들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습니다. 착취, 폭력, 그리고 마침내 너희 다 지록행이야!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마하고니 사내들의 반응이에요. 신이 하는 모든 고발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네 하고 마하고니의 사내들이 말했다라고 대답만 합니다. 어떤 변명도 저항도 심지어 질문조차 없어요. 죄의식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성격인 거죠. 베냐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신의 위협이 왜 마하고니 사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던 그 싸구려 술집이 바로 신이 말하는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받을 벌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시의 모든 긴장감을 터뜨리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의 선언이죠. 부르주아 사회의 끝없는 욕망과 경쟁, 그 혼란스러운 상태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었던 거죠. 신의 권위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의 지옥. 이게 바로 브레이트가 포착한 현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트의 또 다른 시, 기만에 맞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시는 정말 재밌어요. 브레이트가 종교적 설교라는 아주 오래된 형식을 빌려와서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전복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함께 보시죠. 여기 표를 보시면 브레이트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 삶은 잠깐 머무는 곳이고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브레이트는 바로 그 엄숙하고 경건한 설교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채워넣습니다.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현세를 위해 싸워라. 돌아갈 집은 없으니 여기가 전부다. 이 삶은 하찮은 게 아니라 유일한 것이니 꽉 붙잡아라. 그리고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와, 형식은 훔쳐오고 그 내용에 심장을 찌르는 거죠. 정말 브레이트답지 않나요? 하지만 베냐민은 이 시의 힘이 단순히 내용을 뒤집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브레이트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모호함 속에서 이 시의 진짜 아름다움과 파괴력이 나온다고 분석해요. 하나의 뜻으로 딱 떨어지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구절들이 독자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든다는 거죠.
베냐민이 예로 든 구조를 한번 볼까요? 낮이 문간에 서 있다. 이 말이 그냥 이제 곧 해가 져서 낮이 떠나려 하네 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낮은 한창인데 바로 그 문간에 밤이 이미 와 있다는,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에 이미 종말이 깃들어 있다는 섬뜩한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미래가 없다는 뜻을 넘어서 당장 몇 시간 뒤에 아침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박감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겹쳐진 의미들이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상실감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시는 지옥의 죄인들에 관하여입니다. 베냐민은 이 시를 통해서 브레히트가 슬퍼하는 법, 즉 애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 세계에 대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읽어냅니다. 이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애가라는 문학 형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애가라는 건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브레이트가 이 오래된 형식을 빌려와서 전혀 다른 걸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애도하는 능력의 상실 그 자체예요. 즉,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퍼할 줄 모르게 된 우리 자신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시 속에서 브레이트는 지옥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지옥에서 고통받는지, 왜 아무도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지 그 이유가 쭉 나열돼요. 연인이 죽은 줄도 몰라서,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아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겨서, 모든 것에 무관심해서. 이 모든 이유는 결국 단절과 무관심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심지어 화자인 브레히트 자신조차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가 당연히 천국에 갔을 거라는 무심한 오해 때문에 지옥에서 목말라 하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 집단적으로 눈감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브레히트가 고발하는 현대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공동체가 구성원의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 이제 우리를 브레이트의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자기 고백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드디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베냐민이 현대적 개인의 궁극적인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던 시, 가련한 비비에 관하여입니다. 여기서 비비는 물론 베르톨트 브레이트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시는 자신의 뿌리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거물 숲과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 그는 숲에서 왔지만 도시에서 살아가죠. 이 둘 중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평생 그를 따라다닐 거라고 예감하는 숲의 냉기, 그의 근원적인 소외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차가운 아스팔트 도시가 역설적으로 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시에서 받은 종부성사,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는 성스러운 의식이 뭐냐면 다름 아닌 신문, 담배, 브랜디예요. 신성한 가치가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지극히 세속적이고 덧없는 것들이죠. 그는 모든 것을 불신하지만 바로 그 상태에 만족하는 냉소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인간관계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그는 다른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을 거부합니다. 텅 빈 흔들리자라는 이미지는 그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인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는 태도는 진정한 관계 맺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드러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남자라고 선언하면서 관계의 파탄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일관성과 불안정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시의 마지막에 이르면 화자의 시점은 개인적인 나에서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로 확장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문명의 집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죠. 견고한 구조와 임시적인 인간 사이의 이 비극적인 어긋남이야말로 브레이트가 진단한 현대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한 브레이히트 탐구의 대장정, 이 마지막 구절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올 것이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이 문장이 지닌 그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최종성을 잠시 음미해 보시죠. 희망도 구원도 미래도 없는 이 단호한 선언. 이것은 마하고니의 지옥, 내세의 부재,
애도의 상실을 거쳐 도달한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어쩌면 브레이트가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 거대한 공허함에 맞서는 인간의 태도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